네, 네, 2020학년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기획주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연대성을 다시 묻다입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의 김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 세션에는 두 분의 발표자와 이제 네 분의 토론자가 있는데요. 우선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의 연구에 천착해 오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구인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복지국가 혹은 비교사회정책 분야에서 최근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연세대학교의 최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에서 본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불평등 문제는 대단히 오래되고 잘 수정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는 이 불평등 문제와 또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서 또 그러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여러 노력들, 이제 복지국가에 관한 내용들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사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두 분의 발표를 같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이렇게 좀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주제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양극화인데 먼저 최근까지 벌어진 불평등의 악화 양상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입부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10년간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내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평등 문제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문제로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더 최근에 샤이델이라는 학자가 쓴 책을 보면은 인류의 몇천 년, 거의 1만 년 가까운 역사에서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연구한 흥미로운 책들도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BC 한 7천년서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의 어떤 불평등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높낮이가 높으면은 이제 아주 불평등한 거고 낮으면은 평등한 건데 우리 흔히들 생각하면 과거에 뭐 노예제 사회 이런 경우가 훨씬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로마 시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했죠. 그런데 이 곡선에서 보여주듯이 사실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도입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논의는 주로 최근의 얘기이기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서서 지난 한 100년간의 또 추이를 보면은 이 선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주로 유럽과 미국 약간 그 짙은 선이 미국을 보여주고 약간 옅은 선이 유럽을 보여주는데요. 각국에서 불평등 정도, 특히 이 최상위 소득자 한 10%가 전체 소득 중에서 점유하는 비율로 본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그림으로 보면은 처음 시작 연도가 1900년도인데 이 1900년도에 굉장히 높은 불평등 양상을 보이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평등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흔히들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 하죠. 이 시대에 낮은 불평등도를 보이다가 1980년 이후로 빠르게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이 심했던 20세기 초반보다 지금이 더 불평등이 심해진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유럽과 미국을 예로 했는데 큰 추이에서 보면은 유럽과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나 한국의 예도 크게 추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최상위 소득자 1%가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에 상당히 높은 불평등을 여러 나라가 보이는데 여기 그 네모난 박스로 표시를 한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일제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굉장히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 1930년도에 나타나죠. 그랬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불평등도가 많이 줄어들고요. 한국의 경우는 중간에는 이제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단절된 상태인데요. 다시 1970년대 후반까지 낮은 불평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빠르게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구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불평등이 21세기 들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떤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오늘 뭐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서는 그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경제학계에서의 어떤 주류적인 의견을 대변해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산업이나 기술상의 변화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시장의 힘이 불평등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쿠즈네츠 가설이라는 것의 연장선인데 기술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기술이 확산되고 보급되면서 다시 불평등이 완화되는 자동적인 안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입장과 달리 현재 인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힘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월스트리트가 지배하는 어떤 금융자본의 어떤 지대 추구 행위가 현재 불평등을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그를 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 등의 어떤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고 또 토니 애킨슨 같은 유명한 학자는 복지국가가 사실은 불평등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세 번째 입장에 준해서 기본적으로 보는데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애킨슨이 보니까 위의 그림은 미국의 경우를 보여주고 아래 그림은 유럽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상위 1%가 의 소득과 하위 50%의 소득 부가 차지하는 변화의 추이를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급속하게 1980년대 이후에 그 비중을 높여가서 하위 50%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위 1%가 그 비중을 늘려가긴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상위 1%의 어떤 집중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애킨슨 같은 학자는 복지국가의 영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뭐 제도의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서 약간 답변이 안 된 거는 그렇다면 왜 굳이 1980년대에 모든 세계가 다 불평등이 악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1980년대 이후 레이건 대처 정부의 등장 이후에 추진된 시장주의적 세계화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세계화가 되면서 국민 국가들의 어떤 그 시장 개입, 특히 복지 국가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평등화 기제가 상당히 무력화된 이런 그 상황이 오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 중심으로 고숙련, 고기술, 고학력자에 대한 보상 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아울러서 이런 그 고등교육의 기회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그러면서 상당 정도 능력주의적인 분배 체계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세계화의 문제와 고등교육에서의 어떤 기회 격차의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와 조세개혁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가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요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양극화의 내용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불평등보다는 사회 이동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위대한 개츠비 커브라는 유명한 커브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피츠제럴드라는 작가가 쓴 소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거는 원래 개츠비가 아주 하층 출신의 아주 매우 가난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속 출세를 해서 갑부를 하다가 말로는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이런 영화인데 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개츠비가 경험했던 계층 이동성에 관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가로축으로는 지니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게 가로축이고요. 0이면은 가장 평등한 거고 오른쪽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한 거죠.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사회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룹을 보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맨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그룹들은 불평등도 가로축에서 본 불평등도는 굉장히 낮고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사회의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사회 이동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그 위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칠레, 인도,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여 있는 그룹들이 주로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맨 가운데 있는 지점이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그 OECD 평균치에 매우 근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도와 계층 이동 가능성에서 유럽 국가들의 어떤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우리가 이 국가 소득에 대한 국가 통계가 변하면서 이제 확인이 됐듯이 이 당시에 이용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는 매우 저평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금융복지를 통해서 확인된 걸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미국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불평등도는 심하고 계층 이동 가능성은 과거와 같이 계층에서 용난다는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선진국들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수준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전망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서 2009년서부터 19년까지 10년간의 자신 혹은 자기의 자녀가 이후에 계층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본인의 상승 가능성이고 주황색은 자기의 자녀의 상승 가능성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2009년만 해도 자녀에 대해서는 50% 가까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본인에 대해서는 40% 가까운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래의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방향으로 급변해 왔다라는 점들이고요. 이게 실제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반영할 거를 보는 기에 앞서 이런 세대 간 이동성을 보는 데에서의 어떤 논점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 간 이동성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하나는 상대적 이동성이라는 거고요. 이 상대적 이동성은 개인이 자신의 동년배들에 비해서 얼마나 계층 상승 이동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개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실제 계층 상승할 수 있는지 혹은 부모의 영향이 자신의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부모의 영향력이 클수록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고 주로 부모에 의해서 기회의 불평등이 규정되고 계층은 고착화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 이동성이라고 했었는데 이 절대적 이동성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동년배의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내가 부모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절대적 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될 이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동성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영어로는 뭐 스티키 플로어라고 해놨는데 바닥에서의 고착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빈곤의 대물림 같은 겁니다. 빈곤한 상황에서 상층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또 다른 현상이 주목됩니다. 스티키 실링이라고 해서 상층부가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층부에 고착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층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상층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천장에서의 고착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20대 80의 사회 이런 개념으로 유명해진 리처드 리브스라는 학자는 영어로 하면 opportunity holding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 하면 기회 사재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은 뭐죠? 부모 찬스죠. 그래서 상층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능력이나 이런 것이 좀 모자라는 경우에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가 하층으로 하락하지 않고 상층에 머무르도록 여러 가지의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기회사재기가 상당 정도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뭐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이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세대 간 이동성의 이제 실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악화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대 간 이동성의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평등이 미국 수준으로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동성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인 이동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제 절대적으로도 하락하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한 상위 10% 20% 집단이 여러 가지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어떤 축적이 이제는 개인의 어떤 생애에서의 축적 단계가 아니라 세대 간에 전승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산 이전이 세대 간의 어떤 계층 전승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 전승입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기제로서 교육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보통 스카이 캐슬 같은 드라마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이 상층의 자기 계층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가치가 능력주의적 가치인데, 이런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탱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실제적인 자료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다시 이제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서 21세기 초까지의 불평등의 추이를 보이는데, 그 까만 선이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서구와 비슷하게 서구보다는 조금 늦게 9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평등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없는 평등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1950년대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큰 자산인 농지가 평등하게 재분배되어 오면서 이것이 대중교육의 확산과 고용의 확산으로 이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서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자산 재분배한 거를 우리는 50년대에 한 방으로 재분배를 한 게 영향이 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이 까만 선에서 보여듯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집중도를 보면 미국을 넘어서는 정도로 90년대 이후에 악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텐데, 뭐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 거죠. 과거의 자산의 중심이었던 농지가 농지개혁을 통해서 재분배됐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이미 농지가 주요한 자산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 형태들, 금융자산 등이 늘어나고 소득도 농업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산업 부문에서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불평등이 악화된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불평등의 악화가 세대 간 재생산되는 기제로 갈 가능성이 우려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먼저 절대적 이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상층 부모를 가진 자녀가 부모보다 상층 이동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맨 뒤에 있는 한국이 사실은 상층 이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적 이동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대적 이동 가능성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면요. 상대적 이동 가능성은 여기서는 이제 부자 간 소득 탄력성이라는데, 부모의 소득이 높은 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는 것인데, 한국이 상대적인 이동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그 과거보다는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가 중요한데, 조금 보기는 어려운 그래프입니다만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면, 한국의 경우가 부모가 대학 교육을 받으면 자녀가 대학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에 자녀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복지국가가 과거에 농지개혁이 기능을 대신했지만 그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기능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게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국가가 기능을 하더라도 결국은 1차적인 소득 재분배에서의 어떤 불평등 악화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진적 소득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에서 보면 누진적 소득세율을 보여주는데, 1980년대 이후에 소득세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불평등이 악화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감세 국가이고 특히 누진적 소득세 체계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21세기 들어서도 서구에서 세계화 이후에 바닥으로의 조세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이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서 굉장히 불평등에 대한 어떤 그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조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조세 경쟁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복지국가의 미흡한 발전 정도를 조금 더 소위 삼인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여기에 과감한 누진적 조세개혁, 그리고 이러한 재원의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구인혜 교수님 오랜 시간 시간적인 차원과 다양한 국가들의 이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단히 크게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이 시장주의적인 세계화 그리고 이 능력주의적인 분배 체계의 강화가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삼인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누진적인 조세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발표의 제목은 자유안전성 복지국가 적극적 시민의 역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모르게 자꾸 할 말이 많아져서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요. 먼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무조건 멈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19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정말 사회적 위험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다 보니까 2019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있었던 대한민국에 코로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변화들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폭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지국가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은 복지국가의 최종 목적이자 복지국가와 이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낼 주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국가의 역할은 단순하게 그 개인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민을 지지하고 그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자유안정성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 발표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도 이제는 일상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막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그 이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사회적 위험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위험을 대한민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제가 경험하는 많은 논의들은 그냥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논의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논의로 안 된다.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적극적 시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적극적 시민을 만드는데 복지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의 우리 사회를 보면 개발주의, 발전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윤홍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역진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문헌들을 보시면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구사회적 위험, 오래된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에 신사회적 위험까지 있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서구 국가와 달리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험했다기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중첩돼서 이러한 위험들을 겪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사회경제 체제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 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험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출주도 성장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또 복지국가의 낮은 조세나 공적 이전 그리고 낮은 재분배성 같은 것들이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이어지고 또 이중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애들 공부시켜서 뭐 보내고 뭐 일가족 양립 어렵고 장시간 근로하고 개인의 협상력이 부족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하고 영세자영업으로 진입하고 노인빈곤으로 진입하고 건강 안 좋고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무뎌지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구인혜 선생님께서도 지금 양극화와 불평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하게 뭐 양극화라는 것이 그냥 어떤 복지적인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떤 생산성의 격차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든지 뭐 생산성 격차는 그 대기업이 100이면은 뭐 중소기업이 30밖에 안 되는데 뭐 대학은 70이 간다든지 뭐 대기업이 80을 생산하는데 실제 뭐 기업 그 고용은 20밖에 감당을 못 한다든지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빈곤율이라든지 건강 상태 인식도 상당히 안 좋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확인한 통계로 보면은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는데 건강 수명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서 저도 이제 연금을 공부합니다만 이 연금 지급 그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가끔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을 보면서 그 주장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픈 사회, 쉬면은 안 되는 사회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재 1등 국가라는 거 잘 아실 테고요. 지난 5일 사이에 3분의 택배 노동자가 또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그 지난 7월달에 부산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이 허리 이상으로 물이 잠긴 상황에서도 무언가 치킨인지 무엇인지 모를 이 배달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의 사진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왜 저분들이 이게 목숨을 걸면서 저 몇천 원짜리 배달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질문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국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론 저분들의 통장을 다 뒤져보면 빈곤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빈곤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분은 사회적 위험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정책의 합리성 논의를 할 때는 저 사람이 빈곤하냐 안 하냐 차상위층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죠. 뭐 저출생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8월에 조사한 거를 보면 거의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80%에 가까이 결혼 뭐 해야 된다는 거에 부정적이고 아이 가져야 된다는 거에 부정적일 정도로 이제는 뭐 0.8도 이제는 위험한 그 미래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게 재앙이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소위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문헌에서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얘기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코로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이야기를 최근에 그 동료 다른 분들과 함께 글을 쓰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쭉 이어오는 건데 여러 가지 조금씩의 변화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화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탈세계화의 영향이 거시적인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출길이 막힐 수가 있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탈세계화의 뭐 무역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그 불확실성 같은 게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대면이 증가하면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최근에도 어떤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챗봇을 다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과연 이 일자리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19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 학술적으로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현실에서 이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좀 진지한 그 고민들이 필요할 때가 되었고, 감염병 뭐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내년에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떠한 것이 새로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요. 고령화도 이미 다 존재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도 굉장히 이게 그 불확실을 하고요. 게다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인지도 더 불확실합니다. 내가 과연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살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도 굉장히 불확실한 그 고령화의 이 불확실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감염병하고 이렇게 얽히면서 굉장히 그 개인들에게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제는 진짜 현실화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하게 뭐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폭우를 경험을 하고 또 태풍을 경험하고 있지만, 뭐 온열 질환이라든지 뭐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기후 변화들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냥 태풍이 와서 다 사라졌다. 뭐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이 기후 변화가 계속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개인들에게 다 위기로 이제 닥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소득의 위기로 이어지고 숙련의 위기. 이 숙련의 위기도 신사회적 위험에서 이야기하는 이 탈숙련화, 이 탈숙련화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간 이렇게 탈숙련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코로나 사회적 위험에서의 이 숙련의 위기는 제 느낌에는 무숙련화입니다. 무숙련화. 내가 기장이 됐는데, 기장 교육을 받아서 기장이 됐는데 갑자기 비행기 운행을 안 하면 그냥 제가 이 숙련은 어디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숙련이 돼버리고,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갑자기 끝 이러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그 무숙련화에 언제 내가 다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돌봄의 위기. 지금 다 거의 셧다운이죠. 아까 고령화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의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면회하고 싶어도 면회도 안 됩니다. 그냥 갇혀 지내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건강의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하나 이렇게 얽히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창출하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은 뭐 기업한테도 바로 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요의 위기, 내가 이거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사람들의 구매력이 다 상실돼서 내가 이걸 물건을 뭐 이게 생산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이 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느 날 감염병 때문에 당신 이거 문 닫아라라고 했을 때 이런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규제의 위기 속에서 기업들도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얽히게 되면 개인과 기업이 위기가 겪으면 이제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조사를 2020년 8월에 해보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뭐 근로소득의 감소, 이걸 경험한 사람들 1번부터 6번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약 한 62%, 전체 응답자 중에 62%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7번 돌봄 부담의 증가를 경험한 사람까지 하면 72% 정도가 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은 그냥 어디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 한 뭐 5%, 3%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위험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정말 저 문항은 마지막에 뺄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넣어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40%가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이 관계의 위기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이런 특징들은 일단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 뭐 내가 어떤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나타나거나 생애 주기의 어떤 이행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화된 위기를 이제 나타나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위험의 영향 역시 이제 양극화를 넘어 약간 다극화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최근에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4계급론 같은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모트 계층, 원격 노동이 가능한 계층, 이런 저희 뭐 교수들이라든지 교육업 종사자나 전문 과학기술업이나 지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기가 하던 일을 원격근무로 그냥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이 보건 및 사회사업, 우리 사회복지에 전형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대면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이 비대면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면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소위 필수 노동자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언페이드라고 이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이야기했죠.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장들이라든지 예술 및 오락업계, 문화예술계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급 휴가나 아니면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층들이 생기고, 또 이거 이외에 이제 이주민들이라든지 불법 이주민들이라든지 실제로는 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국가조차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포가튼이라고 하는 잊혀진 계층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이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더 큰 위험들,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권력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도 이런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작은 역할을 했던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저는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대해 국가가 왜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우리가 이제 큰 정보를 원합니다.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길 때마다 왜 국가는 이거 못 푸냐, 저거 못 푸냐, 그리고 국가를 더 확대하고 복지국가도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만, 이 큰 정부를 원하지만 또 이렇게 관료제적인 정부는 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투명적이고 그러면 개방적인 정부, 관료제 말고 투명적이고 개방적인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자 이랬더니 뭐 삼성에서 이렇게 인사혁신처장으로 이렇게 오시고 하는, 대부분 이제 또 시장에서 검증된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럼 시장에서 이 사람이 정부의 이 높은 사람으로 오는 건 맞아?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또 생기고요. 또 지금은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하자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할 건데,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한데, 이 수기하는 정부를 원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는 정부를 원하는데, 이 딜레마는 국가에게만 맡겨서는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커지는 국가와 질주하는 시장 사이, 그 사이에서 계속 문제들은 쌓이고 우리가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민과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 그리고 국가와 시장을 움직이는 건강한 이 사람들을 생산하는 이 화수분으로서, 그리고 시장과 국가 간의 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연골과 그 모퉁이돌로서의 역할이 저는 21세기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저는 적극적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민의 역할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OECD에서는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시민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군요. 네, 적극적 시민의 개념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시민은 이제 우리 북유럽에서 장애 리터처에서 제가 보고 배웠던 개념인데, 적극적 시민이 뭐 대처 시기 때도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 대처 때의 적극적 시민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이 자유주의적 시민을 적극적 시민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의 리터처에서는 영향만 있는 시민이 아니라 자유와 안정이 있는 시민,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시민을 적극적 시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적극적 시민이 왜 중요하냐면, 점점 이 최근에 유럽의 리터처를 보면은 점점 이 극우주의와 이 포퓰리즘을 움직이는, 여기가 그 불안정 계층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세기 때 그런 적극적 시민이 되게끔 만들어줬던 유럽의 여러 가지 요인들, 분권화된 민주주의, 노동조합, 안정된 노동시장,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붕괴가 되고, 교육제도 같은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시민들이 점점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들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이 사이에서 극우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설문조사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층을 제가 적극적 시민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다 없는 쪽을 수동적인 시민이라고 한번 그 개념화 조작화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분포가 있는지를 봤는데요. 2018년 조사에서는 적극적 시민이 한 30%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32% 조금 올랐습니다. 반대로
수동적 시민,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수동적 시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3%였는데 2020년에는 24%로 굉장히 증가해서 이 양극화된 모습을 지금 이 시민의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 시민이 왜 중요하냐면 적극적 시민은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지수를 보시면 적극적 시민은 다 6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수동적 시민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시민은 일의 의미를 찾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겠다라는 것에 오히려 반대하는 게 적극적 시민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 시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시민들은 스스로 자기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 시민은 기술 수용적인 태도가 높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태도가 훨씬 적극적입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게 오히려 안정과 자유가 있는 적극적 시민들이 더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예를 들어서 안정하면 그냥 좀 더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더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적극적 시민은 실제로 가장 오히려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적극적 시민이 가장 바람직한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우리 복지국가를 재편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시민들을 더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계적인 가부장주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해주는 그런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한 복지국가, 큰 복지국가는 스트롱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1950년대, 60년대 스웨덴에서 얘기했던 이 구호와 최근에 영국은 빅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빅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이 스트롱 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고, 이런 질적 변화가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에 대한 좀 더 강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페이퍼에는 넣지 않았는데 개인의 이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뭐 사회혁신이나 분권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국가가 작고 강한 국가, 저 위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크고 든든한 국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사이즈는 훨씬 커졌지만 그렇지만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장을 깔아주고 시민들이 더, 혹은 시민 조직들이, 다양한 뭐 그 조직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세기 중반 조금 넘으면서 그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스트롱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창조하고 그 퍼블릭을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으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게 이제 복지국가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불안정성을 개인이 다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21세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딱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또 이 국가의 위기에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 사회의 역할에서 시민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결과적으로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자유 안정성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가 아주 큰 주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토론도 대단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장을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브레이크를 하고 3분 뒤에 다시 토론하시는 분들 모시고 플로어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기획 세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하러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전공의 조상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영령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두 분은 이제 구인혜 교수님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최영진 교수님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다른 논문에 대한 것들도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뭐 사회복지학계에서 쟁쟁하신 분들이라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윤홍식 교수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개받은 윤홍식입니다. 저는 이제 구인혜 선생님 거를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글은 굉장히 논쟁을 유발하는 글입니다. 논쟁을 유발하는 글이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용이 사실은 짧은 글이긴 한데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그래서 간단히 뭐 요약하면 21세기 들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한국도 예가 아니며, 그다음 그 중요한 원인이 시장주의하고 능력주의, 뭐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요. 그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담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 누진적 조세 체계, 뭐 국제공조의 전를 전제한 뭐 삼인주의 뭐 이렇게 지금 대안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도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한국의 불평등 문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연구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적어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수반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이 왜 90년대 초와 97년을 거치면서 평등과 성장이 디커플링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경제학도 그렇고 사회복지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그 평등이 뭐 발제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공적 복지를 확대하거나 누진세를 확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형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고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성장을 통해서 평등이 증진됐지만 거기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완전 고용, 누진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장을 이뤘던 적은 있지만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복지 없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불평등을 완화했던 이것이 왜 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디커플링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답이 나와야 그 속에서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좀 고민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사회학자들에게 좀 빠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인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 문제를 담대한 복지 또는 뭐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누진적 재산세, 상속세, 소득세 같은 조세를 통해서 과연 완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뭐 복지 국가를 축소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물론 인구학적인 착시를 고려해야겠지만 GDP 대비 사회 지출은 오히려 늘었고요. 실제로 80년에서 2018년까지 거의 4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근데 뭐 불평등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 문제를 노동시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시장 문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성장 체제와 산업 구조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장 유연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본주의 중요한 측면을 굉장히 간과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80년대 특히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자본주의 이윤 실현 방식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얘기할 때 그 복지국가는 자본이 이윤 실현을, 그러니까 생산과 거래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실현했는데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생산과 비용을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실현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생산과 거래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상상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하나가 자본이 이윤을 실현하는 장소가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금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냐면 포섭할 일반 대중이나 노동자의 규모가 현격히 줄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자본주의의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도 피케티의 문제는 불평등에 대한 현상과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생산체제나 자본의 이웃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에 대한 뭔가 좀 사회학자들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저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제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조합주의라고 해서 실제로 국가의 역할을 좀 이렇게 옆으로 놓고 노동과 자본이 자율적으로 어떤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자산제나 기본소득이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소득에 기반한 거는 다 그런 생산관계나 이런 것들과 다 떠나가지고 국가가 직접 개별 시민과 컨택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분배 문제나 복지국가하면서 중요한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대안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치, 경제적 조건이 뭔지를 질문해야 되고 발제문에서는 그것이 삼인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그래도 양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제가 받은 발제문에는 삼인주의를 이제 중요한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이제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인주의가 역사적으로 세 시기에 걸쳐서 변화하는데 19세기에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해서 운동으로서 삼인주의를 얘기할 때 그런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권력 계급연대에 기초한 그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건지 피케티가 얘기한 것처럼 삼인주의가 분배 문제보다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면서 사실은 브라만 좌파라고 얘기하는 교육받은 중산층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그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21세기의 삼인주의를 얘기한다면 그 세계와 다른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고 북유럽이 물론 삼인주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낮기는 합니다. 낮기는 한데 라이트 밀이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회과학자는 개념을 사용할 때 역사적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삼인주의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얘기할 때 역사성을 가지고 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북유럽의 삼인주의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미 좌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잃어버린 대표적 증거가 스웨덴에서 극우 정당인 민주당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한국은 사회주의나 삼인주의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유산과 그런 사회주의에 대항했던 반공주의로서 삼인주의의 유산이 없는 한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제3의 길로서 삼인주의 아니면 또 어떤 그 제3의 길로서 삼인주의를 얘기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은 균열구조, 사회적 균열구조가 분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지역, 반공, 최근에는 세대, 젠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삼인주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의 노동당이나 미국의 리버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것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에 직면하면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 위기에 직면하니까 시리자라는 극좌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를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보면 위기는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단 이후죠. 물론 하나는 자유주의 정권이 출현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DJ 정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 경우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삼인주의의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인주의에 대한 당위적 주장을 넘어서 우리가 삼인주의라면 어떤 삼인주의고 그 삼인주의를 위한 복지, 정치, 경제적 조건은 뭐고 그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건지 민주당을 개혁하는 건지 소위 말하면 정의당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건지 재결집할 주체는 누구고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회복지학자도 마찬가지고 사회학자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는 자유주의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과 진보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정치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고 이런 자유주의 정부가 리버럴 정부가 실패했을 때 과연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들, 하층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럼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평등했던 시절은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성장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결합하면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그 개발국가 체제이거든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에 대한 논의가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간 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불평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사회과학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크게 너무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충분히 그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저희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 3가지 정도 주시고 마지막에 즉각적인 조치까지 말씀하시면 한 4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래도 발표자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추후에 아주 살짝 뭐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강남대 학교의 김수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남대학교 김수환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고요. 사실 두 편의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다시 첫 번째에만 집중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한데 제가 그 두 가지의 그 필요한 경우에 양쪽에다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두 개의 자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혜 교수님 그 발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의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제 긴 역사적인 호흡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제 그런 논의들도 이제 많이 소개해주고 계셔서 이제 흥미롭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차원이 이제 생기는데 아까 윤홍식 교수님 토론하셨듯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라는 질문이 조금 더 포커스가 이제 두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 두 번째 발표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양상들은 이 전체적인 불평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상대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편의 논문을 이제 기획 주제로 이제 바라볼 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구인혜 교수님께 최근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발표에서 보면 그 원인 진단으로서 이제 시장주의적 세계와 능력주의 확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능력주의를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능력주의 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약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과연 능력주의의 확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라면,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의 그 젊은이들의 이제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능력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불만이 토로되는 쉽게 말하면 페어 소사이어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뭐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연구에서 그렇다면 정말로 이 능력주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공적 투자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제도를 계층의 고착화나 사회 분열 기제로부터 계층 이동과 사회 연대 기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까지 다 보고 나면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능력주의 확산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걸 볼 수 있을까?
만약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능력주의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짚어주셨던 내용 중에서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 관심사가 빈곤 불평등 축에서 불평등 이동성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최근에는 관심사가 이제 그 불평등 악화된 상황에서 빈곤 해소가 가능한가라기보다는 불평등 악화 속에서 이동성 증대가 가능한가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영화 기생충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의 팩트를 한번 봤었는데, 여기서 제시해 준 것처럼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여주셨던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느냐에 있어서 더 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균등화 가처분 소득으로 산출한 지니 교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를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불평등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폭이 뭐 엄청 크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게 특히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 이런 파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들 세대가 가난했다는 얘기, 빈곤했다는 얘기고요. 그 빈곤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소득 보장을 해줬을 때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러니까 불평등 이슈에서 빈곤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반면으로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의 이슈가 약간 독특하다, 그러니까는 약간 이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과 이동성 얘기를 하는데, 불평등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노인 세대를 조금 제외하고 어찌 보면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불평등보다는 어찌 보면 계층 이동성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 아니면 이제 어려움은 그 계층 이동성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게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숏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삶이지만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보다는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그런 사회를 사실은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에 이제 계층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그리고 그것의 원인, 그러니까 계층 이동성을 막는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소득 불평등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이라는 그 축에 있어서 우리 적어도 한국 사회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윤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꼭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결국은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라든지 금융자산, 그리고 이제 자산의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층 이동성의 상당히 큰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해결책에 있어서요, 이제 그 두 발표에서의 공통점을 키워드를 꼽자면 사회 서비스,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늘리자였던 것 같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해서 별로 쟁점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시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윤혜 교수님은 여기 발표문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짧게 그러나 굉장히 핵심적으로 밝히고 계신데,
이제 양극화 복지국가 문제 해결에 만병통치약으로 당장 실행하자는 게 과도하게 단순한 생각일 수 있고, 그래서 욕구와 위험에 기반한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셨고요. 거기에 비해서 최영준 교수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두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얘기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회 서비스를 뭐를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사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회 서비스 확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두 분에게 다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제 주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사회적 연대성을 얘기하면서 주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인혜 교수님이 이제 따로 말씀 주신 바가 없어서 이제 어찌 보면 윤영숙 교수님 토론과도 좀 겹칠 수는 있는데, 그 주체를 이제 이 사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제가 볼 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최근에 나오는 사회투자국가론에 더 가깝지 않나? 특히 스웨덴이 추구해왔던 그런 사회투자국가론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제 주체적인 측면으로 혹시 이제 뭔가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영준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위험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이 시기에 누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는가 얘기를 이제 뭐 국가냐 시민사회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실 위험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는 사실 뭐 어느 쪽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뭐 국가의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 역할도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나, 몇 달 동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넘버링한 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윤홍식 교수님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큰 주제가 아니라면 한 4가지 정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최영준 교수님 논문에 대한 토론은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순서대로 김영년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 김형룡입니다. 저는 주로 최용준 교수님에 대해 이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거시담론보다는 요즘에 뭐 사회 서비스 정책 이쪽만 좀 하다 보니까 좀 아주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영준 교수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불확실성 도래, 다국화, 위험의 일상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 시민을 양성할 것이냐, 그리고 적극적 시민선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삶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거를 어떻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고, 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질문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적극적 시민이 되는가, 그리고 그 적극적 시민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복지국가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시민상을 또다시 상정하는 거는 아닌가? 그러면 자꾸 적극적 시민이 제도적 결과로 나온 건지 요인으로 나온 건지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적극적 시민이 안정이 있고 자율이 있고 영향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공 영역을 만들고 분권화된 체계 속에서 협상을 하고, 더군다나 이 협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그런 공적 영역을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던 시기의 1세대 개인주의 복지국가, 전후복지국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가 아는 시민의 역할이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 국민국가와 연대와 계급적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던 시기,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고 전후시에 복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개인의 차별성이 있다는 건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의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추상된 개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상적 개인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뭔가 협상이라는 게 가능했었고, 특히나 이제 68 혁명을 거치면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게 사실상 그 1인 1표의 똑같은 이 보편적 권리를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던 그 시대의 시민상이 사실 적극적 시민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에 만들어진 올드한 시민상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라고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동질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동질 사회가 해체된 거가 저는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즐겁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전혀 모르다가 요즘에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보는데 쇼미더머니 이런 데 보면 지금의 과연 이 젊은 층들이 적극적 시민은 아닌가? 자유롭지 않은가? 안정적이지 않은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 시민상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누군지. 근데 여기에 좀 전에 이제 구인혜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층 이동성이죠. 우리가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대가 쉽지 않죠. 이 사회가 공정성 문제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인 간의 대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우리 적극적 시민이라고 하는 거에 연대가 핵심이고 협동이 있고 함께하는 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한 사회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과 뭐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달라진 시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적극적 시민이 누군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진짜 어떤 국가냐,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강한 국가이지만 더군다나 그 너무나 개인을 억압하지는 않아야 되고, 또 국가가 뭐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복지국가의 형태가 지금은 그 윤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체제 자체의 문제, 딜레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국가가 뭔가를 하려면 재정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은 없어지고 탈산업 사회,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 탈산업 일자리가 다 사그러지는 이런 시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국가를 설계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사실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중산층의 재산권 수호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각자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각자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가 없는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각자의 안정 중심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계속 딜레마에 빠지고 누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겠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가는 민주주의도 안 되고 재정적인 여력도 없을 것이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상정하고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결합하는 모델,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수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가 사실은 우리 자유안전성의 핵심적인 복지국가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최영준 교수님은 주로 전에도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저 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다 동의하는데,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진짜 안정을 제공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이 자유를 주는 것이지? 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근데 아까 윤홍식 교수님 뭐 역사적인 개념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를 빼앗겼던 시대에서는 뭘 잃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었냐면
뭐 신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생산 수단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땅을 빼앗긴 것.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와 자본과 노동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노동도 빼앗기고 있고 자본도 없고 심지어 땅도 빼앗기고 있죠. 토지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을 소득으로 노동을 줄 수도 없고 소득으로 토지를 줄 수도 없고 소득으로 자본은 좀 되겠지만 그 정도의 자본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내가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과정들은 우리는 지금 훨씬 심각해진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들의 자유 안정성을 주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층 이동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된 게 이 열풍과 같이 집을 사 모으는 이유는 자녀들이 소득이 없을지는 몰라도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집에 투자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자산이 우리나라가 보니까 한 1경 7천억 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GDP가 1,700조인데 그거는 이제 국가나 시장의 소득까지 다 들어간 거고 우리 가계 이제 가처분 국민소득 정도가 한 900조입니다. 그러면 약 한 18분의 1, 20분의 1 정도죠. 소득은 사실상. 나머지는 다 자산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구인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산 불평등이 너무나 드러나서 자산 불평등 진위 개수가 0.67까지 올라가고 사실 소득 진위는 0.035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 안전성을 준다라고 했었던 것이 기본 서비스인가? 기본 소득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진짜 조세 공평성, 자산에 대한 과세, 누진적 과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누구나도 불평등이 집중되는 여기에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욕구에 기반해서 뭘 해준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하는 건데 요거 외에도 사실 하나 더 있는 게요.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소득과 자산으로만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또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프롬이 얘기하거나 뭐 이런 우리 프로이트가 얘기하거나 자기 자신 되기, 자아 찾기 뭐 이런 거는 뭐 더 나아가서 종교적 관점까지 가면 뭐 무소유, 소유가 없어야지 자신을 찾는 거다까지 나가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적 삶, 좋은 삶 이게 지역적 참여 뭐 이런 것들인데 과연 복지국가가 됐건 뭐 어떤 국가가 됐건 복지사회가 됐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좋은 삶을 구축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리성 급여보다는 좋은 삶에 대한 얘기.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 투자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아까 사회 투자 열심히 하자 이 능력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서 똑같이 사회 서비스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돌봄의 유리지 이게 능력주의나 사회 투자의 요건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좀 거리가 있는 거지 않을까. 돌봄의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 안정성의 개념을 이제는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가. 좋은 삶에 관련해서 그런 질문도 좀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예, 생각이 많이 필요한 답 질문을 해주셔서 어쨌든 예,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여대의 조상미 교수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조상미입니다. 오늘 최영준 교수님 글 읽고 토론 맡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 제 고민과 또 맞닿아 있고요. 지금 김영현 교수님도 고민 많다 그랬는데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 복지 혼종 시대 아닙니까? 이제 국가가 제도만으로 해결하는 시대 지나갔고 기업도 사회적 가치, 사회 책임 얘기하고 SK 같은 경우는 KPI의 사회적 가치, 행복 지수 이런 거 50%씩 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화여대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15개 학과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제 사명감에 이제 한 학과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국가와 시장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만 부르짖는데 이게 진짜 아니 뭐 여러 자원도 있고 하니까 좋은데 정말 저렇게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막 부르짖는다고 진짜 그쪽으로 가고 사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그러면서 최근 제가 든 생각이 시민이었어요, 사실. 시민이랑 이 정말 너무 연대성. 그러니까 시민과 지역이 살아있지 않은데 다시 복지로 돌아서 지역 복지. 제가 이제 지역 복지도 가르치고 뭐 기업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수업도 하지만 시민과 공동체 지역이 살아있지 않은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 자유 안정성 복지국가 개념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매우 재밌게 읽었고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개인도 자유롭고 안정적일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영준 교수님이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적극적 시민이 행복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도 결국은 웰빙 아닙니까? 국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로 가게 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단상을 보면 최근 제가 읽었는데 2020에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8%를 기록하면서 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다.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삶의 만족도는 최하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런 괴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최영준 교수님께서 적극적 시민이 행복하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적극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로 가면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 교수님 거 보면서 적극적 시민의 자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에 주목하신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창의 세미나라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창의 융합형 인재 대학에서 너무너무 지겹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게 막 완전히 다 새롭고 완전히 다 변혁적이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연대할까 늘 그걸 생각했고 그리고 개인이 창의적이라고만 해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양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그 정의롭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확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 교수님께서도 이제 안정성에 주목하면서 정책의 경영자적 시선에서 개인의 시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결국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행정 조직관리도 하지만 조직관리나 정책도 인간이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느 시기인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이런 사회로 왔는지 저도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 안에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대기업들 이런 조직 문화 많이 변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인간이 지금 목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적극적 시민이 좋은 삶을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권의 개념과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대 폴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권을 사람됨의 실현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민권의 개념과 범위가 변하면서 국가 안에서 이제 시민권이 발현되면서 사실은 시민권의 개념이 많이 변화했는데 아마 그 최 교수님께서는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시민권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 저도 제가 그 최근에 시민권 역사적 고찰하는 거면서 책을 쓴 경험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제가 고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고대 그리스 폴리스 그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됨의 실현이고 또 시민들이
권리보다 어떤 책임 그리고 이것들을 해 나가는 그렇지만 범위는 매우 좁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질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용과 다양성 사회에서 시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런 권리와 책무가 이렇게 균형적인 시민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정성에서 탈가족화 얘기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생기는 게 사실은 물론 이제 저도 여성이고 돌봄 노동 때문에 탈가족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역이나 연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가족화가 정말 바람직하기만 한 일인가? 예전에 이제 공동체가 있고 대가족 있을 때 가족이 돌보던 시대보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일가정 양립 문화라든가 돌봄이 어떤 분배가 된다든가 이런 또 포용과 다양성 그리고 성 역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조직과 우리 사회에 잘 분배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질문은 적극적 시민을 키워내는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증거와 합리성도 하나의 조건이 되어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맨날 증거 합리성 따지다가 사실은 진짜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직을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도 강한 조직을 만들려면 비전과 미션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다시 보고 목표와 수단이 전치가 된 사회에서 지금 사람이 목표이고 적극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나 제도나 이제 문화나 생태계 모든 측면에서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는 적극적 시민을 키워내는 생태계 구축에서 조직 그다음에 국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연대나 지역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가족화가 정말 문제 해결 또 안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적극적 시민을 키워내는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잘 읽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주제가 크고 또 좋은 글들을 발표해 주셨고 또 토론자들도 나름 너무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게 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주신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 발표하신 분들이 한 5분씩 뭐 선별적으로 답을 하셔도 되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혜 교수님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예. 두 분 토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지점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조금 제 발표를 명료화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충분히 합의된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에서부터 세계화가 됐고 사실은 동아시아나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진행이 됐죠. 그 세계화의 양상은 하나는 윤홍식 교수님 말씀하신 외부화인데 외부화가 특히 오프쇼어링으로 외국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본 자유화, 금융 자유화 이런 양상이었죠. 저는 요 시기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과속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혀 국제적인 어떤 규제가 되지 않는 자유화, 세계화가 상당한 우리나라에도 불평등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 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나 어떤 그 자본 유출에 대한 일정한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 없이 이루어진 게 국내적인 노사관계의 변화,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로 바뀐 게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시장주의적인 세계화 자체가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주의적인 세계화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한계 내에서도 누진적인 세제 체계나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한 논리에 어떻게 보면 전 사회가 휩쓸리고 주체들도 좀 세뇌되면서 좀 투항한 게 EU 같은 경우가 분명하게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복지국가에 대한 이제 반성이 필요한데 제가 굳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뭐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투자국가가 본질적으로는 전 사민주의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뭐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시각이 좀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디스크립티브한 차원에서 각각의 어떤 전통과 레거시를 반영한 체제라는 점이 있고 하나는 프리스크립티브하고 노머티브한 것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이냐라는 지점에서 논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저는 사실은 전자의 입장에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경험에서 보듯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나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건 상당히 노모티브하고 프리스크립티브한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회민주의적인 방향의 어떤 제도 개편으로 나가는 게 당연히 맞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여성을 가족에 가두는 아동수당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강조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90년대 이후에 사민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적인 어떤 압력 속에서의 조세 경쟁에서 상당 정도 시장주의적 조세 개혁과 복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민주의 정당이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세 개혁과 그런 것을 통한 어떤 대중과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는 이런 필요가 있고 주체에 대해서 고민을 못했는데 저는 이 주체가 반드시 뭐 유럽의 3인당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의 좌파적인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의 좌파나 정의당이나 다른 어떤 진보 세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어떤 연대적인 주체로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시장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득 불평등이냐 자산 불평등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어떤 자산이 평생의 어떤 그 저축 과정에서 생긴 자산이냐 아니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냐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이거든요. 평생 자신의 저축을 통해서 형성된 자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득의 불평등에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자산이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이제 부모로부터 자산이 전승되는 시기에 드디어 도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누진적인 상속 체계와 양도세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근로소득에서의 어떤 불평등의 급속한 격차와 상층부의 확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위 10%의 비중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교육을 통한 어떤 그 숙련의 형성과 그 숙련에 대한 보상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게 시장에서의 소득을 줄여나가는 첩경이라고 보고요.
끝내라는 지적이 와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능력주의를 지적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건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듯이 다 그거는 부모의 투자와 사회적 지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의 투자와 사회적 지원의 결과에서 그거를 마치 자신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최선의 강조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지국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을 하는 것은 개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서 적절하게 규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섭주의적인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해하시죠? 네. 예. 그 간섭주의적인 복지국가와 자유안정성은 배치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냥 자유지상주의는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자유안정성이 갑자기 뭐 새로운 개념이냐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아니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유다이모니아적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안정성은 기본적으로 헤도닉한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 아니라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자유안정이 있는 사람들이 유다이모닉한 행복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도 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극적 시민의 여러 가지 양상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면 좋은 삶이 뭐냐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제공해주고 국가의 관료주의의 간섭이라든지 시장으로부터의 억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해두면 본인들이 자유로운 삶을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걸 찾아 나가는 건데, 만약에 자유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다 밝혀라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제 스스로 모순적인 답변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여력이 없으시다라는 말과 돈이 굉장히 사실은 이 뭐 900조 뭐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 약간 상충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재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요. 한쪽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리한 국가, 그냥 당연한 국가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그냥 이렇게 이것만 조금 이 채널링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변화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 냅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국가는 저 위에 조그만 삼각형일 때는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밑에 큰 이 마름모 사다리꼴이 되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안정을 제공해주고 이 지지하는 판을 깔아주려는 큰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주거정책이나 소득정책이 다 함께 올 수 있고, 뭐 집을 직접 주는 뭐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은 조세정책의 대상으로 두고 소득정책으로 복지국가의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 기본 주거, 주택,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함께 논의하면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 대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같은 겁니다. 대중교통을 공짜로 하고 그리고 대신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자.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고, IT 서비스. 이제 모든 게 다 비대면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건 돈을 많이 내야만 IT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 논의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논의를 어떻게 우리가 보편화시키고 어디까지가 무료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민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거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탈가족화라고 하면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탈가족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양성평등 같은 내용들, 성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보면 남성들 건강 오히려 좋아졌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떨어지고 안정성 떨어지고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성역할이 고정된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돌봄을 집안에서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뭐 발달장애인 가족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지금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여전히 탈가족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고착된 성역할 속에서. 하지만 그것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대학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상민 선생님께서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제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평등 문제는 뭐 계속 심화되고 있고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세대 간 이전이 되고 있고 또 이 코비드 시대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두 분이 조금은 다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삼인주의 복지국가와 뭐 베이직 인컴이나 베이직 서비스에 기반한 이 자유 안정성 복지국가, 뭐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히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약간의 접점을 찾는 뭐 접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기본적인 그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